김일성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일까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산 일대에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전개하는가 하면 한미 양국군을 겨냥한 야간 기습 상륙 저지, 실탄 훈련까지 벌였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원산 일대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고 또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네, 그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미사일 개발에 아주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쯤 돼서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 생산을 했고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거리도 늘리고 중량도 늘리고 다양한 목적에 소위 땅에서 땅으로 쏘는 또는 배에서 땅으로 쏘는 땅에서 공중으로 쏘는 여러 가지 목적의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을 했고요.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그런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사일들이 확인되는 대로 한미 간에 서로 번호를 붙여서 공동으로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KN-51, 52, 53 하면서 쭉 일련 번호가 붙어져 있는 그런 미사일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편으로는 오늘 이야기하는 그 무수단 미사일뿐만 아니라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이런 미사일이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든지 다른 정보 수집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사일이 딱 보였을 때 이전의 미사일과는 좀 다른 특이한 미사일이다라고 싶을 때 명확한 정보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그것이 발견된 지명이나 또는 그 미사일과 연관되어 있는 발사대가 있는 곳의 지명 같은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로동 미사일 그러면 로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미사일. 오늘 이야기할 무수단 미사일 같으면 함경북도에 있는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 시험장 거기에 무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무수단 미사일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KN-51부터 나오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이 무수단 미사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2008년도에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우리 정보당국에서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거리는 약 한 4,00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4,000km라 그러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전략 폭격기가 위치하고 있는 괌 기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이 원산 지역에서 발견됐다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을 겨냥한 그런 무력 시위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하필이면 다른 지역을 놔두고 원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노출시켰다 하는 것은 원래 무기를 갖다가 배치를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은밀하게 배치를 해서 기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나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목했던 여러 가지 화력 도발을 하고 무력 시위를 해오면서 우리 정보당국이 주목을 하고 있던 원산 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사일인 무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노출시킨 것은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미사일을 북한이 한 번도 시험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지도 않고 실전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은 꼭 어떤 무기 체계를 갖다 그 나라에서만 시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실험을 해서 실험 성공한 것을 갖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외부에서 이미 성공했는 것들을 갖다 도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 이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 기술에 의해 가지고 최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것을 원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미사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개입돼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북한에서 이렇게 노출되기 이전에 소련에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하고 성공을 해서 성공된 미사일이다. 그래서 이건 실전 배치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별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네. 현재 그 북한에서 그렇게 실전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런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전개한 이유가 방금 미국을 겨냥해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또 북한에서 굉장히 큰 명절인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라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2275가 발동된 게 이제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북한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외부 제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를 띄워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북한이 이제 반발하는, 항복하지 않고 제재에 굴하지 않고 반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고,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4월 15일인데 내일이죠. 근데 아마 시기상으로 내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제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있고 5월 7일 날 이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날을 정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깁니다마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뭔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해서 아마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7차 당대를 통해서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최고 지위, 지금도 최고 지위입니다마는 아마 명실상부한 유일 영도 체계를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군사적인 어떤 영재, 군사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춘 그런 수령의 후계자다. 이런 것들을 대내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제 무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동하면서 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전에 포착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잠수함까지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김정은이는 이런 걸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기들은 제재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항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지금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점은 정확히는 현재에서는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행사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을 북한에서 택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권 단장님, 그런가 하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무력 시위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무수단 미사일이라든지 KN-08 같은 경우는 우리 서방 세계에도 잘 노출되지 않은 대단히 주목을 받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KN-08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무수단 미사일이 1단 추진체인데 비해서 이것은 2단 추진체로 돼 있고 그 크기라든지 길이로 봤을 때 연료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그 사거리가 약 한 9,000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 그렇다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이 그런 대형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과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의 차이는,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 사용되게 된다면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 달 전쯤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 네. 김정은이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뭐 핵탄두 모형도 보여주고 또 그 뭐 엔진이 연소되는 그 시험하는 광경도 보여주고 북한이 여러 군종별로 훈련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를 아주 심한 그런 비난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네.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야기해가지고 최소한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조치는 다 했던 것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면 탄도미사일의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KN-5A마저도 이번에 무력 시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건 미국을 겨냥한 이런 미사일의 개발이라든지 군비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고 과거에 소련이 네. 결국은 미국과 경쟁을 하다가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손을 들고 개혁 개방으로 갔던 것처럼 북한의 미래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뭐 사진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고 구형 발사체까지 이렇게 딱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북한이 상당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응이 너무 신통치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지 마케팅이라고 네. 예, 이제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 물건을 많이 파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붕괴가 되든 네. 무릎 꿇고 나오든 그 시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맞받아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 정부 이전 시기만 해도 사실은 미국이 그러한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했어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얻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이제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런 수법이랄까요? 네. 그런 전략 전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이 왜 자꾸 또 그러한 수단을 쓰냐 하면은 북한은 미국을 포함해서 남한이나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을 압박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인 수단이거든요. 네. 이거 미사일이 됐든 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함으로써 관심을 끌어서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 회담장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는 이러한 이제 그 전술,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사실 카드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썼었는데 이제 부정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인도주의적인 교류 협력은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중단 선언을 지난 4월 1일 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카드마저 버렸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술을 계속 구사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네. 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겠죠. 네.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꺼내들 도발 카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핵실험인데요.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 뉴스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뭐 미사일, 핵실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노선을 보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당 정군의 여러 그 지도 세력들을 교체하거나 공식 임명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이제 정강, 강령 등을 이렇게 채택을 할 텐데요. 네.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부터 쭉 주장해오던 핵과 경제 병진 노선, 그러면서 성군 정치를 갖다 다시 한번 천명할 것 같습니다. 네. 성군 정치를 천명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자기들은 미국과 맞닥뜨려서 싸우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미국이
미제국주의자가 북한을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억제 능력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네. 김정은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다가 다 하라 하고 지시를 했을 것이고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갱도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장치를 하고 네. 뭐 시험해라 그러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 중에 그 핵실험이라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전 박사님께서도 핵실험 카드 북한이 꺼내들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봐야죠. 예, 북한이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서 자기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 전술을 쓴다고 그랬는데 네. 이때 사용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상대방이 좀 돈을 내놓을 수 있는 네. 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핵이거든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물론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우려하는 무기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용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5차 핵실험도 한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이나 핵실험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훈련까지 감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본 후에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 구분대들이 야간에 기습 상륙하는 적 집단을 격파하기 위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네, 야간 기습 상륙 저지 실탄 훈련. 이게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상륙 훈련이죠. 상륙하는 적을 갖다가 격퇴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실탄 사격을 포함해서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상륙 훈련은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선 이렇게 주간에 쌍방으로 하는데 이번에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하는 것은 쌍방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해안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가 실탄 사격을 통해 가지고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합동 화력을 운영했는가 하는 이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훈련은 북한에서도 정기적인 훈련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어느 나라 군대든지 간에 방어해야 될 해안이 있다면은 그 해안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은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담화를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은 남조선 괴뢰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원들을 무기에 납치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집요하고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모략策동의 집중적 발로로서 괴뢰 정보원 강태들이 조작한 전된 이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 행위이다. 네, 박사님, 지난 8일에 집단 탈북 사실이 통일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 담화가 12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북한이 기존 행보와 비교했을 때 좀 늦게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북한에서 강하게 또 비난 성명을 내놨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정보 당국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공작을 해서 유인 납치를 했다고 지금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적십자사죠. 에서 했기 때문에 강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 사안을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 대화라든가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이미 물론 끊겼습니다만 4월 1일 날 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인도주의적인 교류 협력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역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설사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사건
기획 탈북이랄까 이렇게 네. 그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제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대화 제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화 자체가 진전이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북한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탈북자들을 면담하겠다라든가 또는 공동조사하겠다든가 네. 이런 제안을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떤 것 하나라도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가 힘들다면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근데 이게 한두 번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량 탈북이. 특히 97년 같은 경우에 황장엽 씨가 내려왔을 때 북한의 반응이 뭐였냐면 갈 테면 가라.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네. 어차피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또 하나하나 따져서 대응하다 보면은 뭐 얻을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써서 우리 목사님들을 또 유인 납치하지 않습니까? 피장파장이죠. 뭐. 네. 예. 네, 남북관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